언제까지 재택근무예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어요. 아마 한 2주 정도는 적어도 될 것 같고요. 2주 정도면 4월 한 5일까지? 근데 저희 그 임원진들이 다 지금 해외로 나가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또 14일 자가격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회사는 온라인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재택근무는 사무직 직원들 대상으로는 지금 하고 있죠. 사진 너무 이쁜데요? 그 뒤에 배경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니 지난번에 하려고 애썼는데 안 되던데. 그 브라우저에 왼쪽 네. 아래 비디오 껐다 켰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 옆에 비디오. 요 꽃갈 화살표 네. choose a 가상 배경 선택 예, 누르시고 가상 배경. 네. 누르시면 그 전체 화면 크게 나오고 아래 가상 배경 선택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조금만 더하기 버튼이 있어. 네. 근데 계속 저하고 울려요. 이어폰이 뭐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이미지 깔아보시면 뒤에 배경이 블루 스크린 개념으로 쳐져요. 그래서 뭐 뒤에 배경 다들 뭐 깨끗하셔서 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네, 하셔도 돼요. 근데 간혹 이제 우리 수업하는 중에 화면을 계속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정신 사나우니까 한두 번 정도만 바꾸시는 걸로. 근데 배경을 잘못 쓰시거나 그러면 이 사람 얼굴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잘 쓰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황선희 선생님도 얼굴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잘 쓰셔야 돼요. 네. 의도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주제가 21세기 태어난 아이를 위한 20세기 태어난 부모의 교육법이에요. 여기 이제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21세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18세기에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21세기 아이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21세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아이들과 전혀 알 수 없는 미래 세상을 대비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게 다들 멘붕 상태실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법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앞서 제가 발제를 오늘도 한 3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끝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중간에 서베이도 잠깐 할 거예요. 서베이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그래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지? 막 이게 막 메아리가 치는데. 서베이도 하고 이제 제가 20세기 엄마들이 흔히 하는 실수 그리고 21세기 엄마들이 부모들이 이제 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봤거든요. 그 이야기들 하고 나중에는 우리 좀 실제 그러면 오늘 이야기 듣고 생각한 것들을 가지고 나의 일종의 계명 10계명일 수도 있고 15계명일 수도 있고 뭐 5계명일 수도 있고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발제를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 화면들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사진은 구글의 사무실이에요. 아주 팬시하고 이쁘죠. 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없던 창의력도 막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 밑에 제가 두 줄로 글씨를 써놨는데 이 한국 아이들한테 흔히 물어보면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뭐 하고 싶니? 그러면은 저는
삼성에 입사하고 싶어요. 구글 같은 회사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 학생이나 이스라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구글보다 더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사실 이건 단지 미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지를 되게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봤어요. 이런 문제들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다 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온 사진의 이 아이는 그 14세 때 집에서 왜 영어로 거라지라고 그러죠. 차고에서 사고 치고 혼자서 막 장난치고 뭐 실험하고 그러다가 집을 홀라당 태워 먹을 뻔한 적도 있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결국 SNS로 어떤 박사님한테 친구를 맺고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4세 이 청소년이 이 췌장암 진단 시약을 개발했어요. 이걸로 특허를 냈는데 이걸로 이 아이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은 뭐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을 벌어들이겠죠. 굉장히 오랜 기간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근데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초, 중, 고까지 다 그냥 애들 취급하고 니까지 게 뭘 알아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저 아이는 아마 우리나라 부모 같았으면 집에서 실험하다가 불낼 뻔했다 그러면 너 이놈의 새끼 너 이거 막 아주 때렸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이제 보고선 오히려 200불 주면서 야 너 안전하게 실험해 라고 하고 이제 오히려 독려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힘입어서 얘는 계속 연구를 했고 어른들도 풀어내지 못한 사실 췌장암은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걸리면 다 100% 거의 죽는다고 그러는 무서운 암인데 조기에 진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진단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비용도 비싸서 웬만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데 얘가 개발한 진단은 거의 몇 달러면 누구나 간단하게 이거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약을 개발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떻게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아이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는 왜 이런 아이가 못 나오는지. 단편적으로 앞으로 미래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배워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성취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종의 미래형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될 수 있다면 모두 사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런 답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아마 이 저녁에 다들 모이셨겠죠. 좀 전에 그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를 딱 보면 단편적으로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 정답을 맞추는 걸 했죠. 사지선다로 해갖고 정답에서 틀리면 선 그어놓은 거에서 벗어나면 시킨 거를 하지 않으면 튀면 죽는 사회였었어요. 직장에서도 막 거세한다고요. 이렇게 막 머리빛 야 네가 혼자 일하는 거야? 조직이 일하는 거지. 그래서 튀는 친구들을 우리 조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학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이제 미래는 정답 맞추는 아이가 아니라 해답을 찾는, 문제 푸는 줄 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미래 인재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육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 가르치는 거 하면 안 된다. 가르치는 교육은 끝났다.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좀비처럼 된다. 창의성을 키워주고 생각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가르치는 시대에서 배우는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 스스로 배우도록 이걸 옆에서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전 세계 모든 선진 앞서가는 교육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공교육에서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거 다 아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면 선생님이 티처가 아니라 모더레이터가 돼야 돼요. 아이들한테 질문해주고 아이들 자꾸 뭐 하면은 끌어내주는 모더레이터. 선생님 말은 최대한 아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모더레이터의 역량을 갖추는 게 사실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공교육의 교권이 떨어졌고 아이들이 선생님 뺨 때리는 시대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아이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런 수업을 하면 교실이 개판되곤 해요.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모더레이팅 역량이 없으니까 이걸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창문에 껴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교육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사교육은 그냥 입시 위주로 가고 있는. 그래서 모두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시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못하고 있는. 단편적으로 여기 좀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교육은 사실 지금 요 밑에 있는 도서관에서 샤랍하고 입 딱 다물고 아무도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달달달 외우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교육이라는 거는 원래 이 위에 있는 이미지 같았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도 원래는 교육은 다 이야기하고 떠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위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다들 모여가지고 서서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이게 계속 넘어오다가 언제 무너졌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아이들을 공장에서 찍어내서 막 빨리빨리 산업현장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렇게 교육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사실 종이책이에요. 종이책이 그러니까 인쇄술이 개발된 건 오래전이지만 이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사실 19세기 말이거든요. 그 책이 보편화되고 막 보급되면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고가의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야지만 얻을 수 있었던 지식들을 누구나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인류의 지식 수준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 부분에서는 엄청난 기여를 했지만 그 책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안 읽으면은 입에 뭐가 나고 이런 맹신하게 됐는데 그 때문에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실제 책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많은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큰일 났다 요즘 것들." 마치 저희가 지금 유튜브 보는 애들 싫어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원래는 공부라는 것은 토론하고 디베이트하고 정반합,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면서 서로의 갖고 있는 지식을 내놓고 싸우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 젊은 것들이 방에 처박혀서 종이에 새겨져 있는 저 죽은 지식을 혼자 처박혀서 보고 있으니 미래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지식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그쪽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젖어 가지고 이거에 맹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실에서 애들 얘기하려면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이런 걸로 이제 돼 버리는 거죠. 원래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 처음부터. 근데 종이에 익숙해지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단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인류가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공지능과 기술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들과 협력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하는 방법이 다시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저희가 실제 저희가 교육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이 연두색, 초록색부터 보시면 처음에 서치, 그 각 수업마다 매 사시에 이제 주제가 있죠.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탐색하고 검색해 보는 것. 스스로 찾아보고 그다음에 많이 떠들게 하고 많이 이야기하게 해야 돼요, 서로. 그다음에 떠들고 이야기하고 생각이 뭔가 정리된 것들을 놓고 무언가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된 모두가 그냥 이 남의 지식을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만들어내는 시대이기도 하고 실제 가장 공부가 되는 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남한테 들은 거는 다 휘발돼서 그냥 다 넘어가요.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떠들잖아요. 저한테는 무지 공부가 되지만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오늘 이거에 같이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댓글도 달고 실제 말도 하지 않으시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서 15일 정도 지나면 뭔 얘기했는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인간의 뇌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정리하고 말해야 돼요. 무언가 결과물들을 크리에이트하고 그게 여태까지는 문서의 형태로만 존재했지만 이제는 문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에 힘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작곡할 수도 있고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문서도 콜라보레이션으로 같이 동시에 막 작업을 해서 문서 하나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30명, 100명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크리에이션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그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해야 돼요. 발표하고 마지막에 그 발표하면서 자기가 발표하면 알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남의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걸 메타인지라고 전문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는 예전에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더 좋은 단어는 리플렉션인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가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깨우침 얻는 것. 이게 이제 배우는 단계, 진정한 지혜를 키우는 미래형 교육법이고 이미 앞서가는 교육을 하는 곳들은 저희가 하는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다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말씀드린 이제 것이 이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유튜브에서도 메타인지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영상을 보셔도 좋은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냥 내가 속으로 그냥 조용히 읽으면 그 메타인지가 작동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입 밖으로 소리 내서 내잖아요. 그러면 그 메타 이미지가 작동해요. 내가 말하고선 내가 일종의 듣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을 다 정리하고 말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말하면서 정리해요.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떠들게 하고 우리 교실은 시끄러워야 되고 애들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위에 이 피라미드 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게 실제 공부할 때 어떤 비율로 되는지 가장 위에 5% 남는 거 그냥 남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강의 듣는 거고요. 읽기 하면 10%, 시청각 수업 20%, 시범 강의 보면 영상 우리 좋아하잖아요. 30%, 집단 토의하면 50% 남아요. 근데 실제 해보는 거, 크리에이션 하는 일종의 프랙티스를 하면 75% 남고 마지막으로 이걸 설명하면 90%가 남아요. 진짜 자기께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래형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대충 앞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 인재상은 어떤 것일 거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럼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 방법 모든 학자들, 이 선진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집약해서 좀 정리해 드렸는데 그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공교육은 또는 오늘 이제 부모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나 자신 나는 과연 얼마나 하는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20세기 부모들의 흔한 15가지 실수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사실 이게 끝도 없이 나오는데 제가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고 이제 교육 현장에서 본 모습들이에요. 한 15가지 정도만 추려봤습니다. 제가 약간씩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좀 이따 이거 가지고 서베이 진짜 저희가 해볼 거예요. 근데 한번 좀 폭넓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빙의해서 한번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비주얼라이즈 하시고 상상하시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자, 내가 가끔 애들하고 얘기할 때 이 아이를 의심 어린 눈으로 내가 쳐다본다. 너 진짜 그거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원 다녀왔어? 이 자식 아무 말도 안 다녀온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의심한다. 두 번째,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짜증나잖아요, 사실. 인간인지라. 짜증 섞인 눈으로 때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약간 한심한 눈으로 내가 이 아이를 쳐다볼 때가 있다. 아이가 얘기할 때 말을 갈아먹고 자른다. 짜증내고 화를 낸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짜증내고 화내는 분들. 그리고 아이하고 대화할 때 배경이나 자초지종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묻지 말고 다짜고짜 하라고 시킨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거 조금씩 저는 다 있다고 보는데요. 나의 소유물, 나에게 종속된 존재로 내 아이를 인식하고 그렇게 나는 대한다. 한국 사람들 이거 굉장히 강하죠. 서양 사람들은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모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나는 안 하면서 아이에게 시킨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나는 책 잘 안 보면서 야, 책 좀 봐. 뭐 이런 거죠. 나는 드라마 보면서 아이한테 책 보라고 시키는 거. 자, 그리고 8번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한다.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제일 좋은 건 사실 스스로 알도록 끌어내주는 거죠, 사실. 그게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좀 뭔가 엄마가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슬쩍 경계가 넘어가면 잘잘못 따지는 걸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다가 얘가 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저항하거나 뭐 핑계 대거나 애티튜드가 안 좋으면 이제 비난하는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죠. 자, 그다음에 9번 엄마가 규칙을 정한다. 이것도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좀 이따 제가 이거는 바람직한 거에서 다시 또 규율에 대해서 드릴 텐데 한국의 부모들 대부분 엄마가 규칙 많이 정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봐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럴 기회를 뺏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냥 결정해 주는. 그리고 엄마가 정한 그 규칙을 계속 따르도록 강요한다. 지시한다. 이런 규칙이라도 정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그거를 규칙에 따라서 알아서 잘 하지 못한다고 나무란다. 사실 좀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를 우리는 자율이라고 그러죠. 자율. 규율과 자율.
우리는 모두 아이가 자율적인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규율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자율과 규율이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참 저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부모들이 이제 규율만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죠, 아이를. 혹시 내가 규율만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지시하고 답을 알려준다.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그냥 알려준다. 답답하잖아요, 옆에서. 저희가 무슨 그 부모들 같이 와가지고 코딩 로봇 캠프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조립하고 그럴 때 애들이 손이 이렇게 맵지 않기 때문에 나사 하나 끼는 거 뭐 하나 끼는 거 이렇게 잘 어설프죠.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복장이 터지잖아요. 이거 빨리 하고서 다음 단계 다른 애들은 막 더 진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해. 잠깐 줘봐봐. 뭐 이렇게 많이 하죠. 외국 부모들 절대 안 하잖아요. 그 서양인들.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거 많이 하죠. 뭐 그런 거. 답을 알려주는. 그다음에 14번은 일관성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저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꼭 두 가지 꼽자면 규율과 자율에 대한 배분과 또 하나가 일관성이라고 보거든요. 왜 가끔 가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애가 물건 안 사준다고 들어눕는 애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된 거는 내일도 안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들이 일관성을 깨는 경우가 많죠. 나의 편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스마트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이패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엄마 친구들 왔을 때 엄마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동안에 이거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 뭐 이런 거. 왜 이건 갑자기 되는 거지? 아이들이 의아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 그리고 15번은 이게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최악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공 가로채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부모도 그게 약간 부모 자식 간에도 존재하거든요. 책임은 아이에게 물고 공은 나에게 돌린다. 야, 엄마가 너 얼마나 잘해주냐. 야, 엄마 같은 엄마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하는. 이렇게 했을 때 흔히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와닿도록 실제 대화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을 좀 뽑아봤어요. 20세기 부모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과 표정. 진짜 했어? 엄마가 너한테 이상한 거 시키겠니? 그리고 요 표정 있잖아요. 요 표정. 요런 눈빛. 뭔가 짜증나고 뭐 개짜증나는 표정. 이런. 야, 책 좀 읽어라. 야, 이거 하나 딱딱 못해? 넌 도대체 누굴 닮았냐? 하라고 했다. 이런 거. 힘 빡 줘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라고 했다. 이악 무는 것 같은. 엄마가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 친구들 왔을 때 예를 드는 상황이지만 네 방에서 조용히 스마트폰 해. 이런 거.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엄마는 다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 흔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를 먼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모든 것의 출발, 그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 애는 뭐가 어때서 저 집 아이는 그렇게 훌륭한데 우리 애는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20세기 엄마 부모가 21세기 아이를 키우는 거라는 거. 거기에 사실 답은 다 있죠. 아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인 나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사실은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근데 저게 더더더더 중요해진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세상이 완전 뒤집어져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이, 자발적인 아이, 스스로 하지 않는 아이들은 다 도태되고 멸종위기 조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멸종되길 바라지 않는 분들은 예전에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키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내 문제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중간 테스트 한번 서베이 한번 해볼게요. 예. 익명이니까 뭐 창피할 일 없으니까 다 정말 속 편하게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크롬 창이에요. 크롬 브라우저에 스마트폰도 다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에 새 창을 지금 여신 거를 닫히면 안 되니까 새 창 하나 여시고요. 거기 URL에 요걸 쳐서 넣어주세요. bit.ly/20th century mistake이에요. 20세기 실수. 이게 ST가 아니네. 아유, 이런 콩글리시를 TH인데.
TH를 붙여야 되는데 제가 무식하게 잘못 붙였네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제 단축 URL 만든 건 20 숫자하고 ST 그다음에 MISTAKE 20세기 미스테이크. 이걸 치시면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전에 나왔던 것들이 질문으로 나와 있어요. 복수 체크 되거든요. 나한테 해당되는 것. 아, 난 좀 이런 거 있어. 인정하기 싫지만 나 좀 이런 거 있어 라는 거는 다들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그러면 이게 다 익명이니까 편하게 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체크하신 거가 이제 통계로 딱 뜨게 돼요. 그럼 그 화면을 제가 띄워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들 하셨나요? 제가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요 브라우저만 보이는 게 아닌가? 안 보여요? 음, 음. 화면 공유가 꺼졌어요? 다른 구조로 됐어요? 요 브라우저, 요거였구나. 아, 내가 창을 옮겨서 그런가 보다.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15분. 지금 15분이면 거의 전원 아닌가요? 아이에게 짜증과 화를 낼 때가 있다. 아, 이거 저는 딴 게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아이에게 짜증과 화를 낼 때가 있다. 아, 이거 가슴 아픈데요. 이게 또 자녀들 키우는 게 많이 힘드니까 그러실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를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 요 사실상 한 세트인데 요거. 그다음에 짜증 섞인 눈으로 한심하게 쳐다볼 때가 있다. 요거 다 세 개 다 사실상 한 세트죠, 거의. 네. 아, 여기 또 있네요. 12개. 아니다. 이거 한 개, 두 개가 붙어 있어서 그러는 거네요. 네. 그다음이 10개. 10분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곤 한다. 네. 그리고 아이에게만 시키는 것이 있다. 아이의 말을 자를 때가 있다. 비난하듯 말할 때가 있다. 네. 우리 다 이거 조금씩 다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 사실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뒤집어 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부모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21세기 부모들의 이상적인 15가지 행동. 좀 전에 걸 뒤집으면 되죠. 첫 번째, 믿어주고, 믿어보고, 믿는다고 말해준다. 제가 처음에는 믿어준다 이렇게 썼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얘기는 처음엔 믿어주죠. 근데 사실 애들이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 번 더 믿어보는 거죠. 한 번 더 아이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근데 또 저버리죠, 아이들은. 근데 이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이 경험을 하면서 사실 이때 엄마, 부모도 인간인지라 무너지게 되고 좀 전에 얘기한 짜증과 화와 이런 게 가는데 그래서 자식 키우면서 뭐 참을 인자 몇 번 쓰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솔직히 의심 어린 눈이 있어요. 하지만 믿는다고 말해준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제가 저희 딸들 지금 뭐 다 컸는데 저는 딸들을 제법 잘 키운 편이에요. 얘네들 인성도 너무 훌륭하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기 일들 자기가 알아서 하고 무엇보다 저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그 자녀 키우는 거에서 굉장히 성공했다. 정말 0.01%의 손 안에 들 정도로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과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1번, 2번만 잘해도 별로 부모가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1번, 2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책을 꼭 한번 사서 보시고요. 이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게 있는데 그건 좀 더 쉬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회복 탄력성 검색하시면 어떤 개념인지 나오는데요. 이게 사람을 살아내게 하고 성공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모 대학에서 유명 대학에서 다른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개념이 회복 탄력성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라는 걸 막 뒤져봤어요. 무슨 배경, 그다음에 무슨 인성, 언변, 학벌, 오만 가지 다 찾아봤는데 이게 없어요. 차이가. 근데 유일하게 하나 요소로 나온 게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게 그냥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영어로 resilience인데요. 이게 감기 걸렸다가 얼마나 빨리 낫는지 이런 개념이에요. 쓰러졌을 때 얼마나 빨리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게 부모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부모가 아니어도 된대요. 그 성공한 사람들 중에 보니까 집안 엉망이고 부모한테 심하게 학대당한 아이들도 있고요. 너무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아이들 막 굉장히 다양하게 있대요. 이게 어떻게 이렇지? 할 정도로. 근데 성공한 아이들을 보면 누군가 그 아이에게 회복 탄력성을 준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대요. 2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되지만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옆집 할아버지, 동네 할머니 이런 분들이 에이 넌 잘하잖아. 넌 잘할 수 있어. 무조건 믿어주고 믿는다고 얘기해주고 그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스러워하고 믿어주는 그 눈으로 바라봐준 그 누군가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난관을 다 이겨내고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믿어주고 믿어보고 믿는다 말해준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봐준다. 솔직히 저는 뭐 밑에 것들도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너무 일을 하는데 바빠가지고 밑에 것들은 잠깐 애들 만날 때 하는 거고 저희 와이프가 거의 대부분 다 키웠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해준 거는 1번과 2번은 아주 진하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걸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뭐 관계도 완전히 온전하게 다 지켜낼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 돼도 저는 이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고 대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저 아이를 뭐 통제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이 아이의 30년 뒤 모습, 20년 뒤 모습. 그러면 저하고 뭐 거의 동갑 정도의 친구잖아요. 그때가 돼서도 제가 이 아이한테 말 막 할 수 없잖아요. 50살 된 아이한테 야 이 녀석아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식들 있을 텐데. 약간 미래의 모습을 갑을 해서 땡겨서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면서 약간 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고 대한다가 전 세 번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과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경청한다. 경청 얘기할 때 보통 이게 귀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실제 귀로는 안 듣고 있어도 돼요. 눈과 몸으로 정말 경청하는 거 해주는 거. 말 자르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 주는 거. 눈과 몸이 진짜 중요해요. 귀보다도.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말에도 감정을 섞지 않는다. 혼낼 때 감정 섞지 않고 드라이하게 혼내는 게 중요해요. 감정을 섞으면 상처를 받는데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고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신뢰가 웬만해서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핸드폰에 밥 주는 년이라고 엄마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어도 기본적인 신뢰는 있어요.
근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쪼각이 나는 거는 감정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짜증 섞인 눈빛과 이런 말투와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이 들어가면 애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혼낼 때 감정 안 섞고 야, 넌 왜 그랬냐.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맨날 혼내도 아이들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좀 지겨울 뿐이지. 절대 원수지간은 되지 않아요. 감정 섞지 않는 거. 제가 사실 위에 둔 걸수록 점점 중요한 것들을 위에다 뒀어요. 그다음에 6번째, 한국 사람들 참 못하는 건데 다짜고짜 설명하고 얘기하거든요. 뭘 하자고 그럴 때 배경 설명을 안 해요. 왜냐면 부모도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거든. 이게 왜 좋으냐면, 그래서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대화할 때도 그렇고 사람이 뭔가에 이렇게 자기가 이해가 되려면 맥락을 알아야 되거든요. 맥락을 알게끔 아이가 해주면 이 앞에 있는 5번까지만 딱 돼 있는 부모 자식 간이면 6번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의 얘기를 따라줘요. 자기가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따라줘요. 왜냐면 엄마가 5번까지 잘 해온 데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의미와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엄마가 굳이 야 내가 엄마가 너 이상한 거 시키겠냐라는 말을 내 입으로 안 해도 아이 머릿속에는 그게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하기를 바라는 걸 내가 먼저 한다. 솔선수범하는 거.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지 말고 심심하게 비판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규율을 정해야 되는데 교육의 저는 가장 핵심은 앞에까지는 관계에 대한 문제고요. 사실상 9번이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 지점인데 규율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율이 나오려면 규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규율은 엄마가 정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 엄마의 룰이 규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같이 정한 공동체의 룰, 우리의 룰이 사실 규율이에요. 그 규율은 함께 정해야 돼요. 아이하고 대화하면 함께 정해야 되고, 그렇게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규율이 여기 있으면 자율은 그 규율 밑에 있어야 돼요. 자율은 자기의 룰은 규율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룰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자기 결정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가 답을 갖고 있지. 우린 다 알잖아요. 살아봤으니까. 답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의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아이가 잘 못 찾는 것 같으면 엄마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마지막 도장 땅땅땅 그렇게 할게요. 이것만큼은 아이한테 권한을 줘야 돼요. 망치만큼은. 최소한. 자기가 결정하면 그래도 뭔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결혼할 때도 부모가 억지로 시킨 등 떠밀어서 결혼한 거 부부싸움 하면 쪼르르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내가 했다. 아무리 부부지간에 싸워도 집에 쪼르르 못 가죠. 딴 데 가는 것 같지. 그런 거죠. 자기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게 되니까. 그리고 자유를 지키도록 독려하고 자꾸 칭찬해주고. 그리고 10번, 그러니까 9번부터 11번까지 규율과 자율의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아이 때일수록 규율을 많이 줘야죠. 근데 그러다가 잘하면 너 잘하니까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봐. 그래서 규율을 좀 풀어주고 더 잘하면 자율을 좀 더 늘려주고 잘하면 더 늘려주고 못하면 자율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규율을 좀 더 늘리고 여기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주 잘하면 때로는 자유, 프리덤을 줘야 돼요. 사람들이 자유하고 자율하고 막 헷갈려요. 막 섞어서 자유가 자율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 구분 명확히 해줘야 돼요. 우리 지시하지 말고 넛지한다. 넛지도 이거 넛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거 다들 보시기를 권유드려요. 이것도.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영상 또 좋은 거 많이 나와요. 넛지가 그런 거예요. 동물 세계에서 동물들은 다 그렇게 해요. 말로 시키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슬쩍 툭 미는 거 있잖아요. 야, 너 저거 해야 돼. 그리고 툭 이렇게 미는 거. 이런 행위예요. 머리끄댕이 잡아갖고 너 이거 해!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 해서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남겨두는 개념이에요. 아이들한테 앞서 9부터 12까지 하고 정 안 되는 거에서는 애들이 방향 못 잡을 때 툭 넛지 한번 해주는 거.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일관된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공은 아이에게 책임은 나에게. 창의적 창의성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누군가 책임져 주는 거. 뭔가 하게 하고선 책임을 물잖아요. 창의성은 다 파괴돼 버려요. 책임은 엄마가 져줘요. 부모가. 같이 하지만 네가 나가서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하는 거
네가 성인이 돼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너의 책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건 부모의 책임이다. 모든 건 엄마가 책임지는 거야. 물론 너의 인생이지만 독립하면 그건 다 너의 책임이야. 이렇게 해서 책임을 분산해 주는 거. 이거는 사실 실질적인 책임을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라 아이에게 그만큼 마음을 놓게 해주고 엄마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믿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얘기들 나오는 단어들은 이런 건 거죠. 다 했지. 우리 아들이 다 이유가 있었겠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빠는 우리 아들 믿어. 여기 공유의 이 사랑스러운 이 눈빛 아시죠? 이거 모든 여성들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한테서 이런 눈빛을 사실 바라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한테서 이런 눈빛을 바라거든요. 엄마건 아빠건. 이런 눈빛을 줄 수 있다면 사실 그걸로 굉장히 많은 해결이 돼요.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엄마는 든다. 엄마는 조언만 할 뿐이고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우리가 같이 규칙을 정했으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엄마는 생각 못한 질문이네. 엄마도 궁금하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걸 자꾸 하시면 애들이 적극 검색하게 되고 스스로 배우는 능력이 여기서 키워져요. 야, 저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엄마는 참 복이 많다. 어떻게 이런 아들이 엄마한테 왔지? 이런 손 오그라드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사람들 간에 편히 할 수 있고 재밌는 얘기들은 자극적이고 야, 니까지 게 뭐가 있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처럼 지내고 막말하고 막 이러는 사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평화로울 때는 괜찮은데 내가 상태 안 좋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확 비수가 꽂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가깝고 해도 다소 따분한 것 같아도 약간 늘 이런 아름다운 얘기, 좋은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아름다운 것들을 내 주변에 늘 가까이 둘 수 있도록. 네, 여기까지 빠른 호흡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니더라도 경험상 지혜를 나눠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또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얘기 조금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에도 조금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좀 이것저것 얘기 좀 해본 다음에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계명 정하는 걸 우리가 좀 해볼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사이트하고 같이 적을 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우리 아들이 이제 성교육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해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3일 전에 야, 엄마 너무 멋진 그 교육을 신청을 했는데 너 갈 거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안 갈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당일이 됐는데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엄마 그거 얼만데요? 제 용돈으로 이거 드릴 테니 나 안 갈게요. 제가 그 돈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영아 이거는 네 인생에 있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교육 같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엄마한테 그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뾰루퉁 해갖고 억지로 갔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익했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방법. 솔직히 그 성교육에서는 청결하는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 친구가 몰랐던 방법, 그리고 여자친구들이랑 SNS 하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다 듣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유익했던 것 같다. 그래서 엄마 말이 틀렸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느 정도는 뭐 인정할게요. 다음에 교육하는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엄마 너무 당황스러워서 돈을 날리고 이걸 떠나서 되게 힘들었다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자기랑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선착순인 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 바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너한테 얘기하고 취소를 하면 안 되겠냐 그런 것들은 뭐 했더니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말머리를 하긴 했거든요. 네. 전에는 제가 신청하면 다 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거부를 해서 그때 되게 당황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이 친구가 좋은지 아닌지는 판단은 아직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었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 교육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가 그렇게 시켜도 우리는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하기도 뻗어도 뭐 갖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편한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 인재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러기는 약간 저희 영어 표현은 쿠킹한다고 그러는데 사전 요리가 좀 필요한 건 거예요.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살짝 야한 걸 보다가도 넌 저런 거 보면 어때? 그리고 뭐 이제 엠번방 같은 거 얘기 나오면 야 이게 또 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 이게 엠번방 너무하지 않니? 얘네들은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막 이래가면서 이렇게 슬쩍 흘리고 뭐 한 다음에 나중에 너 그런 거 있으면 너 할 생각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써보고선 어쨌든 신청을 해놓고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화이트 라이 거짓말인 거죠 사실 슬쩍 해놓고 야 이런 게 있는데 지난번에 엠번방 너도 지금 나이가 그런 거 배워야 될 때 아닐까? 근데 우선 뭐 용돈 줄게 뭐 얘기하더라도 엄마가 일단 물어봤으니까 존중해 줬으니까 뭐 그리고 마지막에 그 김희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아까 우리 본 거에서 한 1번부터 5번까지가 좋은 자산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없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 엄마가 뭐라 그랬어 거봐 좋았지 이게 사실 내공으로 챙긴 거란 말이에요 살짝.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엄마가 잘해서 그런 거지 뭐 특히 남자애들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자아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자애들은 원래 그 우쭈쭈 해주 신랑하고 살면서 다 알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쭈쭈 해주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저 별도 따다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제 자존심 땅에 떨어지면은 뭐 완전 난장피잖아요. 뭐. 이게 남자 속성인 거니까 약간 그런 걸 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얀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나 이렇게 뭔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얘기 자유롭게 해주셔서 좋아요. 네. 최경화 선생님 너무 감동받아서 우신 거죠 방금? 눈물 닦으신 거죠? 네, 애들이 커갈수록 그 친구들과의 관계랑 친구들한테 받는 영향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마음은 얘기하신 대로 뭐 자율과 자유까지 가고 싶으나 사실 말씀하신 내용은 성인 수준이거든요. 그게 그 일반적인 엄마들이 하기 쉽지 않은 일이고 이미 다 겪어보셨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들 영향을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보다도 친구의 영향이 훨씬 커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제 내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영향이 점점 줄어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뭐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말 이렇게 슬쩍 이렇게 넛지를 넣으면서 아이들이 움직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그런 영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점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단계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아이들이 크면서 사춘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에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제일 커요. 부모가 막 하라고 그랬는데 싫다고 그랬던 것도 친구들이 하자고 그러면 완전 좋은 거잖아요. 막 돌잖아요, 애들이. 실제 그 영향이 제일 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최종 성장해서 완결판까지 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의 DNA와 부모의 영향이 한 60, 70% 정도 돼요. 그게 제일 커요. 잠시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마조마해하거나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과거의 심리학이 초창기에는 블러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전적인 거. 그러다가 이 현대 심리학으로 오면서 아니야. 후천적인 게 중요하고 또래 집단이 더 중요해. 근데 지금 최신의 심리학은 다시 돌아갔어요. 유전적인 게 제일 크더라. 라는 걸로 이제 그 부모가 주는 유전, 그 다음에
태어난 이후에 가족 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 이게 한 60, 70% 차지해요. 나머지가 이제 또래 집단과 사회관계 하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춘기에는 거의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80%, 90%에 가까울 정도로 확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죠. 사실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해주는 거는 뭐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자면 첫 번째는 부모가 첫 번째는 앞서 얘기한 굉장히 원칙적이긴 하지만 1번부터 이 15번까지 이런 것들을 쭉 잘한다. 아니면 최소한 5번까지 잘한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한테 얘기하고 친구랑 싸우고 뭐 한 거를 부모한테 제일 먼저 상담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조언을 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쁜 친구에 대해서 자기가 걸러내고 또 부모를 통해서 안목이 생기거든요. 자연스럽게 부모들끼리 대화 나누는 걸 보면서 남자랑 여자랑 저렇게 대화를 나누네. 사람끼리 저렇게 대화를 나누네. 문제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네. 애들이 아닌 것 같지만 밥상머리에서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져요. 신랑이 저한테 약간 좀 이렇게 나를 비하하는 발언이라든가 우습게 보는 집안 내 나름 이렇게 가정에 한국 사회는 서열이 있잖아요. 애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막 애들을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왜 애들 혼내고 그래? 이러면 서열 무너지고 그냥 꽝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애들이 보기 시작하면 엄마가 약간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잘 정리가 되면 애들이 친구 보는 안목도 사실 거기서 생겨요, 다. 그래서 그걸 잘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제일 좋은데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좀 부족하다 그럴 때 이제 부가적인 노력일 수 있으면서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상한 친구 좀 만나는 것 같다.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는 뭔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런 거잖아요. 생일 파티 때 초대하는 거. 누구누구 부를 거야. 그런데 좀 안 좋은, 제가 볼 때 안 좋은 애들이에요. 걔네들 부르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찌 할래면. 걔도 부르고 좀 괜찮은 애 있어요. 주로 같이 놀았으면 하는 애. 그럼 이 친구도 부르고 이번에 좀 많이 부르는 거 어때? 엄마가 좀 크게 쏠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뭐 요 친구랑 만났으면 하는 친구랑 같이 뭐 요번에 야 에버랜드 엄마 휴가 내고서 우리 어디 가자. 근데 거기 그 친구랑 그때 같이 가면 어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아니면 그 엄마랑 자꾸 내가 이제 연락하면서 자꾸 친하게 지내고 그 엄마랑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선 뭐 외식을 한다거나 자꾸 이런 식의 조금조금한 노력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를 붙여주는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다 섞어서 해야 되겠죠. 좋은 친구의 기준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의 기준은 뭔가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나한테 건강한 자극을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보증서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나한테 건강한 자극을 주는 친구. 제가 대학교 때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때는 뭐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뭐 대학교 때 공부도 안 했고 칠랑팔랑 저는 신촌대학교 나왔어요. 대학 안에는 안 들어가고 신촌에서만 내내 살고 술 먹고 맨날 어울리고 막 그랬었는데 저랑 맨날 칠랑팔랑 다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가서 술 먹고 뭐 해서 자취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잤어요. 자고선 이 친구는 아직 자고 있고 제가 눈을 어느 날 딱 떴는데 옆에 책장이 맨날 갔을 때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날따라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책장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다가 책장에 꽂힌 책들을 봤는데 꽂힌 책들이 어마어마한 책들이 꽂혀 있더라고요. 저는 생전 본 적도 없는 책들.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던 책들이 완전 벽 한 면이 꽉 채워져 있게 꽂혔어요. 그 친구 일어나갖고 둘이 라면 끓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 저 책 다 어디서 주운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냥 좀 뭐 본 거야. 다 본 책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신선하면서 놀라운 자극을 받았어요. 그다음부터 저도 이제 책을 이제 열심히 보기 시작했죠. 그런 자극,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한 번씩 그렇게 만나면 오래간만에 만나도 뭔가 그런 자극을 주더라고요.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뭐 그건 사람마다 다 정의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 궁금한 거나 아니면 내 경험을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실 분도 계시면 좋고요. 안 계시면 그러면 우리 다음 계명 만드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면 이제 이걸 할 거예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 아빠는 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몸이 바뀐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제 아빠로 보이는 저 외모가 이제 딸이고요. 저 안에 딸이 들어있고, 딸로 보이는 저 친구가 저 안에 아빠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여자 배우가 그 영화 시사회 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몸이 바뀌는데 몸 연기하는 것, 어떻게 하면은 중년 남자 아저씨처럼 행동할까, 어떻게 표정을 지을까, 몸이 바뀌는데 중점을 뒀는데 막상 촬영을 시작하고 나니까 아빠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었어요. 굉장히 팍 이렇게 뭔가 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공감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사실 저희도 저희 스스로 부모로서 성찰이 필요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좀 깨야지 이게 뭔가 변화도 일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일단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 눈으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빙의해서 유체이탈해서 아이에게 빙의하셔가지고 아이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난 한 일주일간을 테이프를 한번 쫙 돌리시면서 아이하고의 나눴던 대화들 해서 저는 어떤 엄마인지, 아마 그걸 이미 테이프를 좀 돌리시면서 아까 서베이에 응하셨을 텐데요. 그 기억도 다시 소환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진짜 미래의 인재, 그런 아이로 우리 아이를 키우려면 나는 어떤 엄마가 돼야 되겠다. 일종의 나의 10계명, 나의 5계명, 몇 가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어떤 엄마가 되겠다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요, 사이트, 패들릿 사이트를 이용할 건데요. URL이 요거예요. bit.ly/21세기. 요거는 맞네요. 21st, 이거 먼저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st를 아까 붙였구나. 21st mom. 20일 STMOM 치고 들어가시면 패들릿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셨나요? 좀 전에 했던 걸 제가 거기다 띄워놨는데요. 네, 테스트 해보시는군요. 오른쪽 아래에 분홍색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목 넣으시고 밑에 내용에다가 네, 쭉 쓰시면 돼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건 사이트 그냥 둘 거니까 하시고 나중에 뭐 복사에다가 진짜 이렇게 딱 출력해가지고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책상이나 어디다 이렇게 집에다 딱 방에다 붙여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거를 관리를 앞으로 한 1년 동안 내가 하겠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빙의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어떤 엄마로 봐줄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쓰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기에 네, 포스트잇 여러 개 만들지 마시고 본인 거는 한 개씩 딱 해가지고 하나 딱 하고, 지금 여기 김현정 선생님 이거 하시는 것처럼 네, 1, 2, 3, 4 이렇게 쭉 한 장에다가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눈물이 나려고 해요.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네. 못해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 해준 게 맞는 말이죠. 안 해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안 해주신 것도 있을 거고 못 해주신 것도 있을 거고, 네, 둘 다 있겠죠. 또 어떠셨어요? 써보니까. 아까 저희 메타인지 얘기했잖아요. 쓰시는 것만 하면은 이 텍스트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크리에이션 나름 하신 거거든요. 아까 우리 교육 방법에 따르면 이 아까 몇 프로였죠? 크리에이션까지 하면 75%? 이거 말을 하셔야지 90%로 완성이 돼요. 본인께 되는 거예요. 뭔가 여기 글 속에 담긴 거일 수도 있고 왜 저걸 넣으셨는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행간에 뭐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도 얘기 나눠주셔도 좋아요. 근데 뭐였죠? 그 쓰는 거는 되게 정답을 찾아서 썼는데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라고 쓰면 정답인지 다 아니까 나도 모르게 정답을 찾아서 썼는데 사실 어려운 거는 실천인 거죠.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은 쓰지만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다를 텐데 저는 되게 아이고 이거 너무 크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되게 못하고 있는 게 배우자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사실 뒤에 제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에서 배운다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등을 보고 배울 텐데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울 텐데 저랑 되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생각이 달라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는 식으로 제가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옳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 가지고 이걸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커밍아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낯선 분들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앞서 어떤 얘기를 할 때보다 많은 분들이 아주 격하게 공감하셨어요. 고개가 막 다들 저는 사실 여성성이 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힘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인류 사회에서 남자들이 권력을 줬지만 지식 사회로 넘어오면서 여자들이 더 잘 나갈 수밖에 없고 더 권력을 갖게 되는 세상에 대해서 남자들이 약간 좀 치사스러울 정도로 옛날에 권력을 붙들고선 이렇게 지들끼리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한국 사람들 남자들 특히 공자가 만든 녀석들이라 다들 되게 이기적이고 제일 후지죠. 네. 해외에는 드라마를 통해서 오빠로서 굉장히 매너 좋고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집에는 쭈꾸미가 하나씩 앉아 있잖아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 그건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 바쁜 것들 좀 지나고 나면 꼭 하고 싶은 게 가족 캠프하고 부모 교육. 그래서 아이들 따로 교육하고 부모 교육 따로 하고 다시 합쳐가지고 가족하고. 그래서 이게 속에 있지만 꺼내지 못하는 얘기 있잖아요. 부부간에 또 오래 살면서 그런 것들도 좀 꺼내고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거 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때는 그래도 좋아서 결혼한 건데. 그리고 남편분 입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또 그쪽에 또 입장과 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워낙에 희생을 많이 하고 남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한국 사회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아이들한테 교육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인플루언스는 엄마가 많이 주는데 임팩트는 아빠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왜 그 사회학 영역에서 그런 연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녀들한테 특히 딸 아이들한테 이 좋은 아빠가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특히 딸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만날 때도. 우리 부모 되게 미워하면서도 부모랑 똑같은 사람 배우자 만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이들한테도 그런 좋은 상을 보여주려면은 쉽지 않은데, 그거는 제가 또 원래 전직이 커뮤니케이션 전문이고 갈등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부부들 이해 당사자들끼리는 사실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 외부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당사자들끼리는 그게 갈등 조정이 잘 쉽지가 않아요. 약간 왜 그런 부부 클리닉 같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는 거에 대해서 전 강추드립니다. 심리 치료하고 같이 사이코 드라마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역할극하고 그런 거. 그거 진짜 완전 100%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자 그러면 한국 남자들 미쳤냐고 지금 뭐 나보고 사이코라는 거야? 뭐야? 정신병 있다는 거야? 뭐야? 아주 질색할 텐데 그것도 이제 신랑분 잘 넛지 하셔가지고 잘 해서 슬쩍슬쩍 해가지고 한번 가시면 그거는 100% 효과 있습니다. 그 외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내가 교육을 한다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는데 저희 예전 직원 중에 한 명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신입사원 때 2년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놀아요.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는데 계속 살림도 제대로 안 하는 그 여자가 이제 계속 혼자서 돈 벌면서 가장 역할을 하는데 살림도 해야 되고 가장 역할도 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 여기서 막 우라가 치면서 진짜 화병이 생겨가지고 거의 정신과 치료 받기 직전까지 갔는데 몸이 나중에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어디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분이 조언을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남자라고 생각해. 네가 남편인 거야 지금부터.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진짜 막 펑펑 정말 30분 동안 막 울더니 그 다음에 마음이 되게 자기가 짐을 내려놓고 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뭐 사람마다 관계는 다 다르니까. 아까 맞아. 그리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분은 많이 써주셨고 어떤 분은 좀 적게 써주셨고 그랬는데 뭐 많이 써주신 분은 욕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이 깜냥이 되기 때문에 소화하실 수 있어서 많이 쓰신 분도 계실 거고 적게 쓰신 분 중에서는 내가 딱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쓰자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왜 누구나 사람이 성공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행동을 바꾼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원래 심리학에서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좀처럼 벌어지지 않아요. 가장 많이 벌어지는 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바뀐 것에 의해서 오히려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쉬워요. 예를 들면 아이들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 뭐 약속 지키고 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해야지 그래서 뭐 마인드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맣게 생활 도장 종이 100일 동안의 약속 해가지고 내가 뭐 하면은 도장 찍고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을 하고선 100일 해냈다 이러면 그게 사실 나의 습관이 바뀌고 나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너무 챌린지한 거 하면 안 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의 뭔가 목표를 잡고선 그거를 실제에서 성공하면 그러면 그게 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이 쓰신 거 중에서도 나한테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쉬운 거 약간 단계를 나누셔서 쉬운 거 중에서도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말보다 귀를 열어 들어주는 부모가 되자. 이런 거에서도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평상시가 아니라 약간 나를 찌르는 듣기 싫은 얘기를 뭔가 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속으로 열을 쉬면서 들어준다. 은는는 하면서 들어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거를 일주일에 10번 상황이 벌어지면 10번 중에 5번은 그거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고
자꾸 해보시면 그게 이제 성공 체험하면 조금씩 바뀌고 단계를 조금씩 넓혀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왜 담배 끊을 때도 선언하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이것도 역시나 메타인지인데요. 이거 그냥 혼자 갖고 있으면 3일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서 일주일이면 저 멀리, 15일이면 완전히 사라져요. 예, 기억도 안 나요. 그 전에 이거 바로 해서 내일 아이들하고 야, 엄마가 어저께 정말 좋은 부모 되려고 막 이런 교육 받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저한테 들은 얘기를 기억나시는 대로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께 되거든요. 그리고 끝에 이런 거 다 해보라고 해서 엄마 이거 썼어. 어떤 분은 이런 거 썼고 어떤 분이 이거 썼고 근데 엄마는 이게 제일 것 같았어. 어떤 거 같아? 잘 쓴 거 같아? 아니 여기서 여기 빠진 거 있어? 네가 엄마한테 늘 섭섭하던 거 엄마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거 있어? 엄마 추가해 줄게. 추가하고 야 그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엄마 여기까지 하고 3개월 뒤에 할게.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소통 과정이고 약속이고 그렇게 말하면 나도 기억에 남고 아이들도 그 지켜보잖아요. 그럼 내가 선언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맨날 의지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서 나는 안 하면서 나는 안 하는 거 아이에게 시킨다 그런 것이나.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해서 이걸 하는 모습을 보이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가 엄마에 대한 신뢰가 확 생겨.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저거 참 힘들 텐데 뭐 나 서울대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애들이 알거든요. 그만큼 또 그 아이도 노력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메타인지도 내가 자극하면서 아이하고 그 관계 자산도 쌓으면서 또 아이한테 이렇게 배우는 거야 사람은. 그리고 또 시행착오가 나중에 또 그 같이 한번 매겨보세요. 엄마 요건 잘한 것 같고 요건 못한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아이가 채점하게끔 한번 하고 피드백 받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그게 교육이죠. 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에게 9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걸 알차게 쓰기 위해서 또 혹시 궁금하신 거나 예, 이거 쓰시면서 요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라든가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두 딸을 두고 있는데요. 그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뭐 대부분의 뭐 두 명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나 여러 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으면 각자 다 기질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돌아오는 피드백 되는 게 달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흐뭇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기질이 다른 아이들의 어떤 기질을 맞춰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뭐 정답이겠지만 뭐 저희가 이렇게 바빠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게을러서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아이들 두 아이에게 똑같은 룰과 똑같은 양만큼의 어떤 거를 해줄 수 없을 때 조금 부모로서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때론 있긴 있거든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건 그 우리가 처한 삶의 여건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아이마다 사실은 똑같이 해줄 수가 없죠. 첫째 키울 때 나의 상황이 다르고 둘째 키울 때 그리고 대부분 첫째 때는 다 모르고 하기 때문에 더 엄하게 하고 애 잡고 그래서 지나치게 해서 애한테 미안함이 우리가 모두가 있죠. 둘째 때는 얘는 내가 좀 해봤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고 태교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는 둘째 태어나면서부터 잘 자고 잘 먹고 막 그래요. 막 효도하고 대체로 첫째는 까다롭고 둘째는 이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그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에 대한 미안함이라든가 이런 거 다루고 또 얘가 누구의 기질을 더 받았느냐에 따라 막 다 다른데 사실 얼마나 해주고 못하고는 사실 보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그 아이들을 가학했던 부모 밑에서도 훌륭한 아이가 나오고 정말 잘 챙겨 했던 집에서도 나오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오히려 회복 탄력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복 탄력성이 뭔가라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해줬느냐 못 해줬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많이 해준 애들은 나중에 불효하고요. 못 해준 자식들이 효도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못 해준 자식들은 부모가 뭘 하냐면 못 해주고선 그냥 못 해주고 끝난 게 아니라 못 해줬는데 엄마가 너 못 챙겨줘서 미안해 라는 말을들 한 우리 옛날 어머니들 그런 거 눈빛으로 다 얘기하시잖아요. 야, 첫째, 둘째 저거 했는데 너는 엄마가 아픈 손가락이다.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건 그 말, 그 한마디가 엄만 날 사랑해. 그걸 받으면 밥을 굶었건 뭐 엄마가 맨날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날 집에 방치해 놨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그 미안함 표현하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아 엄마 피곤해, 아 진짜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눈 시뻘게 피곤한데도 엄마가 엄마 너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기 전에 우리 5분만 눈 마주치면서 얘기 나누자. 이 5분의 시간이 정말 빛나는 순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마음을 전달하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아까 기질 면에서는 사실 기질마다 뭐 우리가 일종의 커스터마이징, 애마다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세분화해서 얘기 드릴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려보면, 결국에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동기부여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기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그 누구도 나 아닌 다른 생명체를 동기부여해 줄 수가 없어요. 동기부여라는 단어 자체에서 약간 그런 착시 현상이 있게끔 만드는데, 다른 인간이 다른 인간을 동기부여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해주는 거는 모티브를 주는 거예요. 모티브를 우리는 줄 뿐이고, 모티베이션, 이게 모티브를 받아서 에이션 하는 과정, 그 부여하는 과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줄 수 있는 건 모티브를 줄 수 있는 거죠. 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우리가 에이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너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설픈 부모들이 어설픈 설레발이 치거든요. 이게 먹히지 않아요. 모티브, 그게 넛지하고도 통하는 개념이에요. 어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경험하게 해주고 데리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다 모티브 주는 거거든요. 모티브를 주면 얘가 거기서 이거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자기가 딱 이걸 바잉해가지고 나 이거 할 거야 하면 부모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우리가 모티브를 줄 뻔히 어디서 걸릴지 몰라요. 걸렸을지 몰라요. 그냥 일단 이것저것 줘보는 건 거죠. 모티브를 다양하게 줄 수. 그래서 체험과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이, 이거는 하버드 교수의 책에 나오는 건데, 저도 이제 그 해외 출장 갔을 때 그 교수님한테 강의 들으면서 배운 거예요. 인간이 수많은 동기들이 이렇게 막 있지만, 동기가 되는 걸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성취지향,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목표 달성하고 뭐 이렇게 딱 뭔가 성취하는 데서 자기가 동기를 얻는,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관계지향, 사람에 의해서. 세 번째가 권력이에요, 권력. 첫 번째 사람들은 영업직으로 대부분 많이 가요. 뭐 이렇게 컨설팅 회사, 뭐 이렇게 외국계 기업에서 막 이렇게 목표 달성하고 그러는 거. 두 번째 하는 이 뭐 간호사, 뭐 상담사, 뭐 이런 거. 그리고 첫 번째는 자기가 막 공부 잘하고 1등하고 남 제치고 뭔가 했을 때 막 자기가 신나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1등 한 다음에 그 1등 했을 때 엄마가 나를 어떤 눈빛으로 봐주느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아무리 성취해봐야 엄마가 안 알아주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직장 갔을 때도 나는 거기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뭐 하고 그러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 두 번째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은 못 다녀요. 다 집어치고 나와요. 사람을 잃으면 난 아무것도 없다, 그냥. 세 번째는 권력지향인데, 이거 대부분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경찰 같은 사람들 많아요. 권력지향적인. 예. 파워. 이 사람들은 승진하는 거 좋아하고, 연봉 적게 줘도 소위 직장에서 타이틀 높게 주는 거 좋아해요. 연봉은 차장급인데 뭐 타이틀을 부장 주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 크게 보면 잘게는 동기가 여러 가지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동기를 세 가지 정도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조사하는 그 방법지가 있어요. 해보면 사람마다 이게
3개 다 높은 사람도 있고 2개가 높고 하나는 낮은 사람도 있고 2개는 아예 없고 하나만 극단으로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기회 되시면 제가 그거 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동기부여되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게 되고 아이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아이들한테는 성취 아무리 얘기해봐야 별로 약발이 안 먹는 거죠. 얘네들은 엄마 한번 꼭 안아주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취지향적인 애들은 계속 얘가 100을 할 수 있으면 110의 목표를 줘가지고 얘가 그걸 딱 달성하고 이야 진짜 대단한데 또 달성하고 계속 거기 그러니까 동기부여 시켜주는 게 다 다른 그게 이제 일종의 말씀하신 기질의 개념에서 차이를 두는 그런 걸 것 같아요. 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30분이 돼버렸네요. 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미래 사회에 대한 거 그리고 인재상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교육법 그 스스로 나는 얼마나 괜찮은 엄마인지 부모인지 성찰해보고 개선해볼 것들 노력할 것들 찾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이제 다 공부하고 지식을 얻고 하는 사회가 되기도 했고 그 중에는 허위 정보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속고 사는 시대가 이제 됐는데 그런 시대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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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많이들 익숙해지셔가지고 후다닥 들어오시고 후다닥 나가세요. 금방들 익숙해지셨어요.